세종 18년 서기 1436년 음력 5월 초하루 한강 남쪽 광주 대모산 자락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부들이 땅을 파고 돌을 나르는 소리로 분주했습니다. 2년 전 원경왕후 민씨의 능을 조성했던 바로 그 자리, 이제는 태종 이방원의 능력을 확장하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상왕으로 물러난 지 18년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49제를 지낸 태종의 육신이 곧 이곳 헐릉에 합장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능터를 처음 점지한 것은 태종 자신이었습니다. 세종 원년인 1418년 왕위를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예순을 바라보던 태종은 이미 자신의 수릉, 즉 생전에 미리 정하는 능자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원년 9월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왕이 직관 이양달과 최양선 등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광주 땅을 두루 살폈다. 그날 태종의 행차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그가 직접 가마를 타고 한강을 건넜고 당대 최고의 풍수 전문가들을 대동했습니다. 이양달은 고려 말부터 이름난 직관으로 태조 이성계가 한양 천도를 결정할 때도 자문을 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최양선 역시 지리에 밝아 왕실의 중요한 결정마다 의견을 개진하던 풍수가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대모산 일대를 답사하며 혈처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태종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태종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능은 한양 동쪽 양주 땅, 지금의 구리시, 동구릉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능은 한양과 가까우면서도 명당 중에 명당으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들인 태종 역시 아버지 곁에 묻히기를 원했어야 맞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실의 관례도 그러했습니다. 부왕과 자식 왕들이 한 능역에 모셔지는 것은 효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 한강 남쪽을 택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 학자들의 연려실 기술과 택리지 등의 문헌을 종합하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종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복 형제인 이방석과 정도전 일파를 제거했고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에서는 친형 이방간마저 제압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피해 숙청 끝에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태조실록 7년 2월 조에는 상왕이 크게 노하여 함흥으로 돌아가 다시는 한양에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태조는 아들의 왕위 찬탈을 용납할 수 없었고 태종은 아버지의 노여움을 평생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록 훗날 태조가 한양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부자 사이의 골은 깊었습니다. 태종 18년 1418년 5월 태조가 창덕궁 별전에서 승하했을 때 태종은 이미 상왕의 신분이었습니다. 국장을 주관한 것은 세종이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여전히 태종에게 있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를 정중히 건원능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곳에 묻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미 굳혔습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원죄를 안고 왕이 된 자신이 사후에까지 아버지 곁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택리지의 저자 이중화는 18세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종이 건원능을 피하여 대모산 자락을 택한 것은 생전의 불화를 사후에까지 이어가지 않으려는 현실적 판단이었다. 이는 단순한 풍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확립한 강력한 왕권 중심의 정치 체제가 사후 세계에서도 독립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종 원년 9월 태종 일행이 대모산에 도착했을 때 이양달은 산세를 살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백두대간에서 이어진 한남 정맥의 맥이 청계산을 거쳐 맺힌 곳으로 용맥이 굽이굽이 살아 움직이듯 흐르고 있어옵니다. 이양달의 말에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직접 산 중턱까지 올라가 능터로 점지된 혈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뒤로는 대모산의 정기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형국이었습니다. 이곳이면 되겠구나. 태종의 짧은 한마디에 수행원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때 태종의 나이 61살. 아직 17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를 정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사를 스스로 통제하고자 했던 태종 특유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종 15년 1433년 7월 음력 13일 원경왕후 민씨가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했습니다. 태종과 함께 왕자의 난이라는 경랑을 견뎌내고 육남 사녀를 낳아 기른 그녀는 향년 66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실록 15년 7월 조에는 중궁이 대조전에서 흥서하니 상이 통곡하고 조정이 비탄에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경왕후의 능은 당연히 태종이 미리 정해둔 대모산 자락에 조성되었습니다. 세종은 어머니의 능호를 헐릉이라 정했습니다. 허는 바치다, 드러내다라는 뜻으로 현덕하고 공경스러운 왕후의 덕을 기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실록 15년 9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능지를 팔 때 흙의 빛이 오색으로 번지르르 하고 윤택하여 수기가 전혀 없었다. 이는 천하의 길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색토의 발견은 풍수에서 매우 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흙에 수기가 없다는 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단단하고 건조한 땅이라는 뜻으로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오색이 뚜렷하다는 것은 오행의 기운이 조화롭게 갖춰진 명당임을 나타냈습니다. 능력 공사를 감독하던 신하들은 이 소식을 세종에게 즉시 보고했고 세종은 흐뭇해하며 이는 선왕의 해안이 옳았음을 하늘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종 18년 1436년 음력 5월 10일 태종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8. 왕위에서 물러난 지 18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진 철혈군주의 생애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종실록 18년 5월 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왕이 광연루에서 흥서하시니 주상이 통곡하고 백관이 성복하였다. 상왕의 제위 18년 상왕으로 계신 지 18년이었다. 태종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내 몸은 대모산 왕후의 곁에 묻으라. 이미 15년 전 정해둔 수릉터였고 2년 전 왕후가 먼저 잠든 그곳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헐릉 곁에 태종의 능침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의 능역 안에 두 개의 봉분을 나란히 조성하는 쌍능 형식이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릉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땅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태조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 동구릉과 남쪽 헐릉은 직선거리로 약 20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는 거리였습니다. 이는 태종이라는 인물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공간적 배치였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지만 그 과정에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군주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었지만 정치적 현실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아들 사후에라도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던 제왕의 의지가 이 선택에 담겨 있었습니다. 헐릉이 완성된 후 세종은 여러 차례 능을 참배했습니다. 한양에서 한강을 건너 광주 땅까지 가는 길은 결코 가깝지 않았지만 세종은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이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 곳곳에는 임금이 헐릉에 전배하다라는 기록이 반복됩니다.
세종 19년 정월, 세종 20년 5월, 세종 22년 음력 5월 10일 태종 기일. 세종은 계절과 절기를 가리지 않고 헐릉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대모산 자락의 헐릉은 조선 왕실의 중요한 성역이 되었습니다. 태종 스스로 선택한 이 땅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 정치의 상징이자 부자 관계의 복잡한 정서가 투영된 역사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펼쳐질 풍수 논쟁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조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세종 15년 1433년 음력 9월 초순. 원경왕 후의 능력 공사가 한창이던 대모산 자락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능지를 파내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공사를 감독하던 예조판서 신상과 직관 이양달은 흙의 상태를 한 삽 한 삽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혈처의 흙은 그 땅의 기운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대감 이것을 보십시오. 한 인부가 외치는 소리에 신상과 이양달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막 파낸 흙더미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은 붉은빛, 누런빛, 검은빛, 흰빛, 푸른빛이 뒤섞여 마치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우면서도 찰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물기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종실록 15년 9월 20일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지를 팔 때 흙의 빛깔이 오색으로 영롱하고 번지르르하며 윤택하되 수기가 전혀 없었다. 참관한 모든 이가 천하의 길지임을 의심치 않았다. 이양달은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떠서 하늘을 향해 올렸습니다. 이는 오행의 정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증거입니다. 붉은 흙은 화의 기운, 노란 흙은 토의 기운, 검은 흙은 수의 기운, 흰 흙은 금의 기운, 푸른 흙은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한 곳에 조화롭게 모였으니 이곳은 음양오행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오색토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태종이 15년 전 이곳을 수릉터로 점지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실린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처음 이곳을 답사할 때 이양달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모산은 백두대간에서 이어진 한남 정맥의 정수가 맺힌 곳입니다. 그 용맥이 청계산을 거쳐 이곳까지 굽이굽이 흘러내려오는데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듯 생기가 충만합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생황룡이라 부릅니다. 생황룡이란 무엇일까요? 풍수지리에서 산의 능선을 용에 비유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산새를 생황룡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운이 쇠퇴하거나 끊긴 산새는 사절룡이라 하여 흉지로 봅니다. 대모산의 용맥은 전형적인 생황룡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태종과 함께 현장을 답사했던 또 다른 풍수가 최양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산인 대모산을 보십시오. 그 정상부가 마치 북구처럼 뾰족하지 않고 일자 형태로 평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 일자문성이라 하는데 이런 산새는 문장과 학문에 뛰어난 인물을 배출하고 특히 제왕과 정승의 자리에 오를 인물을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모산 정상부는 다른 산들처럼 뾰족한 봉우리 형태가 아니라 마치 책상처럼 평평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산새는 문성의 기운을 품었다고 여겨졌고 풍수가들은 이를 대단히 길한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택리지의 저자 이중환도 18세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모산의 일자문성은 경기 지역에서 보기 드문 귀한 형국이니 헐릉이 이곳에 자리한 것은 천명이라 할 만하다. 용맥의 흐름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며 남쪽으로 뻗어 내려옵니다. 그중 한 줄기가 동쪽으로 갈라져 나와 한남 정맥을 형성하는데 이 정맥은 양평을 거쳐 용문산 예봉산을 지나 서울 근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계산에서 한번 크게 맺힌 후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모산으로 이어집니다. 이양달은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용맥이 청계산에서 대모산으로 넘어올 때 한번 휘어 돌아가며 기운을 모읍니다. 이를 우회룡이라 하는데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용맥은 살기를 피하고 생기만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산에 이르러서는 용맥이 여러 갈래로 퍼지며 기운을 고르게 분산시키는데 그 중심에 혈처가 있습니다. 헐릉의 혈처는 대모산 중턱 해발 약 250m 지점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산 정상도 아니고 산 아래도 아닌 딱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위치를 중심혈이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너무 높으면 바람이 강하고 너무 낮으면 물이 고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중심혈은 바람은 막아주고 물은 적당히 흐르게 하는 이상적인 위치였습니다. 이곳은 득수장풍의 명당입니다. 이양달의 말에 태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수장풍이란 물을 얻고 바람을 감춘다는 뜻으로 풍수지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금난경이라는 풍수 고전에는 장풍득수하면 기라고 그렇지 못하면 흉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헐릉터를 보면 이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대모산이 든든하게 막아주고 현무 앞으로는 한강이 멀리 흐르며 주작, 좌우로는 낮은 구릉들이 팔을 벌려 감싸듯 둘러싸고 있습니다. 청룡백호. 이를 사신사가 완비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세종 15년 10월 능력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예조에서는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세종실록 15년 10월 15일 조의 기록입니다. 헐릉의 지세를 살피건대 뒤로 대모산 주봉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좌측으로는 청룡이 길게 뻗어 능력을 감싸며 우측으로는 백호가 낮게 엎드려 바람을 막아줍니다. 앞으로는 안산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조망을 안정되게 하고 멀리 한강이 띠를 두른 듯 흘러수기를 공급합니다. 혈처의 흙은 오색이 뚜렷하고 윤택하여 생기가 충만하며 지하수가 없어 시신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천하의 명당으로 왕릉을 모시기에 더없이 합당한 곳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세종은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생전에 점지한 땅이 실제로 명당임이 증명된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은 즉시 이양달과 최양선 그리고 공사를 감독한 신상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풍수가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일부 풍수가들은 헐릉 앞쪽으로 보이는 작은 구릉이 안산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안산이란 혈처 앞에 있는 작은 산으로 마치 책상처럼 혈처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헐릉의 안산은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거리도 가까워 일각에서는 안산이 약하여 재물이 모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양달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안산이 높고 멀면 오히려 혈처가 눌리고 답답해집니다. 헐릉의 안산은 높지 않으면서도 혈처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적절한 형세입니다. 더구나 안산 너머로 한강이 흐르니 이는 명당수가 넓게 펼쳐진 대길한 형국입니다. 명당수란 혈처 앞에 고이거나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물은 재물과 생명을 상징하므로 명당수가 풍부하면 그만큼 복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헐릉 앞으로는 작은 계곡물이 흐르고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형국이니 이는 근수와 원수를 모두 갖춘 이상적인 배치였습니다. 세종 18년 태종이 승하한 후 능력을 확장할 때도 풍수가들은 다시 한번 땅을 살폈습니다. 원경왕 후의 능 옆에 태종의 능을 조성하는 쌍능 형식이었으므로 두 능 사이의 간격과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세종실록 18년 6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태종의 능을 원경왕 후 능의 서쪽에 배치하되 두 능 사이의 거리를 60척으로 하고 약간 비껴서게 하여 서로 마주보는 형국으로 하였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예순척, 즉 약 18m의 간격은 풍수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두 능의 기운이 충돌하고 너무 멀면 서로의 기운이 단절됩니다. 18m는 두 능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되는 적절한 거리였습니다. 또한 두 능이 완전히 나란하지 않고 약간 엇갈려 배치된 것도 풍수적 고려였습니다. 완전히 나란하면 혈처의 중심이 두 개가 되어 기운이 분산되고 너무 비껴 있으면 통일감이 없습니다. 헐릉의 배치는 이 균형을 절묘하게 맞춘 것으로 후대 조선 왕릉의 쌍릉 배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능력 공사가 완료된 후 세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헐릉을 참배했습니다. 능 앞에 서서 사방을 둘러본 세종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선왕께서 참으로 해안이 있으셨구나. 이런 명당을 찾아내시다니. 좌의정 황희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곳은 단순히 풍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양에서 한강을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어 능 참배가 편리하고 광주 땅 백성들이 능을 수호하며 살 수 있으니 이는 생각이 깊으신 선왕의 배려였습니다. 실제로 헐릉의 위치는 풍수뿐 아니라 실용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약 15km 한강만 건너면 당일 안에 왕복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능을 관리하는 참봉과 영을 두고 주변에 능침을 지킬 수호군을 배치하기에도 적절했습니다. 너무 멀면 관리가 소홀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백성들의 생활에 제약이 큽니다. 헐릉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대모산의 명당 길지는 태종과 원경왕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생황룡의 기운이 흐르고 오색토가 발견되고 득수장풍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곳은 조선 왕실 사람들에게 풍수지리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중요한 원리였음을 증명하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들이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펼쳐지게 됩니다. 세종 15년 1433년 음력 10월 초순 원경왕후의 능력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예조판서 신상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후의 능을 어떤 형식으로 꾸며야 할 것인가? 이는 단순히 한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조선 왕조 500년을 이어갈 왕릉 제도의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세종실록 15년 9월 25일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조에서 헐릉의 성물 배치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혹자는 고려의 옛 제도를 따르자 하고 혹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당시 조선은 건국한 지 4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왕조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건원능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았습니다. 신상은 세종에게 상세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고려 공민왕의 현정능을 참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고려 왕능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격식이 갖춰진 능이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려 공민왕은 비록 고려 말기의 군주였지만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며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능인 현정능은 개성 인근에 있었는데 고려 왕능 제도의 집대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세종은 즉시 사신을 개성으로 보내 현정능의 성물 배치와 규모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세종실록 15년 10월 3일 조의 기록입니다. 개성에 보낸 사신이 돌아와 현정능의 제도를 그림으로 그려 바쳤다.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봉분을 둘렀고 문인석, 무인석, 석마, 석양, 석호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장명등과 혼유석, 망주석이 능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하였다. 신상과 예조의 관료들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헐릉의 성물 배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려 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예법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왕릉 역시 유교적 질서와 조선만의 정체성을 담아야 했습니다.
세종 15년 10월 10일 경복궁 사정전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종을 비롯하여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그리고 예조판서 신상과 여러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헐릉의 성물 배치였습니다. 고려 현정릉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좌우에 하나씩 총 4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왕후께서는 개국 공신이신 민제의 따님으로 태종대왕을 보필하며 국가의 기틀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덕을 기리려면 성물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황희가 신중하게 의견을 더했습니다. 전하, 신상의 말이 옳습니다. 하오나 예법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례에 따르면 천자의 능에는 성물이 많고 제후의 능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이니 지나치게 웅장하면 참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맹사성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우리 조선은 천자의 예를 쓰지 않되 스스로의 격식은 세워야 합니다. 고려의 제도를 참고하되 더 정비하고 웅장하게 만드는 것은 참남함이 아니라 예법의 완성입니다. 세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의 말이 모두 옳소. 우리는 명나라의 제후국이지만 우리만의 제도를 세워야 하오. 고려 현정릉의 배를 기준으로 하되 더 정제되고 품격 있게 만들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된 헐릉의 성물 배치는 조선 왕릉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주 오래위의 후대에 정리된 기록에 따르면 헐릉의 성물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었습니다. 먼저 봉분 자체를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둘렀습니다. 병풍석은 봉분 주위를 병풍처럼 둘러싸는 돌담으로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의 12띠 동물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모습으로 조각되어 능을 수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병풍석 위로는 난간석을 둘렀습니다. 난간석은 마치 궁궐의 난간처럼 봉분을 한 번 더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4개의 난간 기둥과 그 사이를 잇는 가로 돌로 구성되었는데 각 기둥마다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이 병풍석과 난간석의 조합은 고려 공민왕릉에서 계승한 것이지만 헐릉에서 더욱 정교하고 웅장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이 놓였습니다. 혼유석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리는 상석으로 왕과 왕후의 영혼이 이곳으로 나와 제사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헐릉의 혼유석은 길이 4m, 폭 1.5m에 달하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5개의 고석이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5개의 고석이 바로 헐릉의 특징이었습니다. 고석은 북처럼 생긴 돌로 혼유석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모퉁이에 하나씩 총 4개를 놓는데 헐릉에서는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하여 5개를 배치했습니다. 이는 오행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동, 서, 남, 북, 중앙의 5방위를 상징했습니다. 세종실록 15년 10월 20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유석 아래 고석을 5개 두었으니 이는 오행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동쪽은 목, 서쪽은 금, 남쪽은 화, 북쪽은 수, 중앙은 토를 의미하여 왕후의 넉지 오행의 기운을 받아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이 5개 고석 제도는 헐릉에서 처음 시작되어 이후 문종의 현릉, 단종의 장릉 등 조선 초기 왕릉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종대 이후에는 간소화되어 4개로 줄어들지만 초기 왕릉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혼유석 좌우로는 망주석이 세워졌습니다. 망주석은 하늘을 향해 길게 뻗은 팔각 기둥으로 꼭대기에는 연꽃 봉오리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망주석은 왕과 왕후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통로를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헌릉의 망주석은 높이가 3.5m에 달했으며 기둥마다 구름과 용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혼유석과 망주석 사이에는 장명등이 놓였습니다. 장명등은 능 앞을 밝히는 석등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의미입니다. 헌릉의 장명등은 팔각 지붕 형태로 내면에는 창문이 뚫려 있어 실제로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2.5m의 이 장명등은 밤이면 은은한 빛을 발하여 능을 수호하는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능침 공간의 좌우에는 성물들이 대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문인석이 좌우에 각각 두 쌍, 총 4개가 세워졌습니다. 문인석은 문관의 모습을 한 석상으로 손에 호를 들고 공손히 서 있는 자세입니다. 키는 약 2.8m로 실제 사람보다 훨씬 큰 크기였습니다. 얼굴은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표정이었고 관복의 주름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문인석 뒤로는 무인석이 역시 좌우에 각각 두 쌍, 총 4개가 배치되었습니다. 무인석은 무관의 모습으로 갑옷을 입고 칼을 쥔 채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키는 약 3m로 문인석보다 조금 더 컸으며 근육질의 몸과 위험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옷의 세부 장식과 투구의 문양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새겨져 마치 살아있는 장군이 능을 지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석인 아래로는 석수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먼저 석마, 즉 돌로 만든 말이 좌우에 각각 한 쌍씩 총 4필이 놓였습니다. 석마는 안장을 얹은 모습으로 마치 지금이라도 달려갈 듯한 역동적인 자세였습니다. 높이 1.8m, 길이 2.3m의 이 석마들은 왕과 왕후가 저승에서도 행차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석마 뒤로는 석양이 좌우에 각각 한 쌍씩 총 4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은 순하고 온순한 동물로 왕과 왕후의 덕을 상징했습니다. 석양은 편안하게 엎드린 자세로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높이 1.2m 정도의 이 석양들은 부드러운 곡선미가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호, 즉 돌로 만든 호랑이가 좌우에 각각 한 쌍씩 총 4마리가 배치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맹수의 왕으로 악귀를 물리치고 능을 수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헌릉의 석호는 몸을 웅크리고 입을 벌린 채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높이 1.5m의 석호는 위엄과 동시에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헌릉에는 문인석 4개, 무인석 4개, 석마 4필, 석양 4마리, 석호 4마리가 배치되어 일반적인 왕릉보다 2배나 많은 성물이 능침 공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15년 10월 25일 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헌릉의 성물을 모두 갖추니 그 웅장함이 이전에 없었던 바이다. 신하들이 모두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는 왕후의 덕을 기리기에 합당하며 앞으로 우리 조선 왕릉의 표준이 될 것이라 하였다. 능침 공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이 세워졌습니다. 정자각은 하늘에서 보면 자 모양으로 생긴 건물로 앞쪽의 정청과 뒤쪽의 배위청으로 나뉩니다. 헌릉의 정자각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지붕은 팔짝 지붕을 얹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아무 장식 없이 소박하게 꾸몄는데 이는 제례 공간의 엄숙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자각 옆에는 소전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소전대는 제례 후 충문과 지전을 태우는 곳으로 사각형 돌란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헌릉의 소전대는 높이 1m,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방형으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그곳에서 충문을 태웠습니다. 이 소전대 역시 조선 초기 왕릉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성물로 성종대 이후 능제가 간소화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세종 18년 태종이 승하한 후 능역을 확장하면서도 이 모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성물들이 두 능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배치로 조정되었을 뿐입니다.
쌍릉이 완성된 헐릉은 이렇게 조선 초기 왕릉 중 가장 웅장하고 격식을 갖춘 능이 되었으며 이후 단종의 장릉, 예종의 창릉 등이 이 제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헐릉의 웅장함은 단순히 미적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태종의 업적을 기리고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후손들에게 예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사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성물들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모산 자락에서 묵묵히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종 18년 1436년 음력 6월 태종의 국장이 끝나고 헐릉에 합장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경복궁 사정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단은 사헌부 지평 김유의 상소였습니다. 전하, 헐릉의 산줄기를 가로지르는 천천현이라는 고갯길이 문제입니다. 이 길은 광주 백성들이 한양으로 오갈 때 사용하는 지름길인데 능의 산맥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이 풍수가 이양달에게 자문을 구한 바 이 길이 능의 지맥을 끊어 국군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옵니다. 세종실록 18년 6월 15일 조의 기록입니다. 천천현은 대모산에서 헐릉 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허리 부분에 난 고갯길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백성들이 한양의 동대문 시장으로 농산물을 팔러 갈 때 이 길을 이용하면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천천현을 넘지 않으면 큰 산을 빙 돌아가야 했으므로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활 통로였습니다. 세종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지맥을 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양달이 앞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전하, 풍수에서 산의 능선을 용맥이라 하고 그 용맥을 따라 흐르는 기운을 지기라 합니다. 천천현은 대모산 주봉에서 헐릉으로 이어지는 주 용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데 이곳에 길이 나면서 산등성이가 움푹 파였습니다. 마치 용의 등뼈가 잘린 것과 같아서 주봉의 생기가 헐릉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양달은 더 자세히 덧붙였습니다. 신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 결과 고갯길의 너비가 약 20척약 6m이고 깊이는 약 10척약 3m에 달합니다. 오랜 세월 사람과 짐승이 다니면서 흙이 깎여나가 원래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단룡처, 즉 용맥이 끊긴 곳에 해당합니다. 좌의정 황희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전하, 신이 보기에는 과도한 우려입니다. 그 길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옛길이고 헐릉을 조성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선왕 태종께서 이곳을 수릉터로 점지하실 때 이미 그 길을 아셨을 것이며 문제가 된다면 당시에 막으셨을 것입니다. 우의정 맹사성도 동조했습니다. 더욱이 그 길을 막으면 광주 백성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농사철에 농산물을 한양에 팔러 가려면 지금도 새벽에 출발해야 하는데 길이 막혀 먼 길을 돌아가면 하루가 다 걸립니다. 백성의 생업을 막는 것은 왕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풍수를 신봉하는 신하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간원 사간 이맹균이 나섰습니다. 백성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선왕의 능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호경이라는 풍수 고전에는 용맥이 끊기면 화가 3대에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군주였지만 동시에 부왕 태종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아버지의 능에 조금이라도 흠이 갈까 두려웠습니다. 세종실록 18년 6월 20일 조에는 세종의 고민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이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풍수가들을 불러 천천현의 실태를 정밀히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세종 18년 7월 풍수가들의 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양달을 비롯하여 최양선 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젊은 풍수가 박상충 등 5명이 헐릉 일대를 일주일 동안 집중 답사했습니다.
그들은 나침반과 자, 수증기 등을 가지고 산세를 재고 용맥의 흐름을 추적하고 천천연의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세종실록 18년 7월 13일 조의 조사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수가들이 천천연을 조사하고 보고하기를 고갯길은 대모산 정상에서 헐릉까지 이어지는 주 용맥의 정확히 3분의 2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길의 너비는 22척, 깊이는 12척이며 양쪽 산등성이보다 낮게 패여 있어 바람이 세게 분다.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풍구, 즉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에 해당한다. 득수장풍의 원리에 어긋나며 지기가 새나가는 형국이라고 하였다. 이양달은 더 나아가 구체적인 피해를 예측했습니다. 전하, 이대로 두면 헐릉의 생기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능역의 나무가 시들고 풀이 마르면 봉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왕실의 질병과 재앙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했습니다. 병조판서 김종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풍수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 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헐릉이 조성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흉조가 나타났습니까? 백성의 실제적 불편보다 막연한 두려움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은 중간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완전히 막지 말고 산등성이 높이까지 흙을 돋워 용맥을 이어주는 것은 어떠한가? 그러면 풍수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고 백성들도 그 위로 다닐 수 있지 않겠는가?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비보, 즉 부족한 것을 보완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양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흙을 쌓아도 사람과 짐승이 계속 밟고 다니면 다시 패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고 산등성이를 복원해야 합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세종 19년, 세종 20년을 거치며 조정에서는 수십 차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때는 폐쇄론이 우세하고 어떤 때는 개방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 논쟁과 관련된 기사가 무려 3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세종 22년 1440년 음력 4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헐릉의 능침을 관리하는 참봉이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헐릉 정자각 뒤편 소나무 세 그루가 갑자기 말라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풍수를 믿는 신하들은 이것이 용맥이 끊긴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실록 22년 4월 18일 조입니다. 이양다리 아래 길을 능침의 나무가 마른 것은 지기가 약해진 명백한 증거입니다. 천천연 때문에 생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반대파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나무가 마른 것은 최근 가뭄 때문입니다. 올해 봄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풍수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세종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마른 것이 가뭄 때문이든 풍수 때문이든 아버지의 능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세종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책을 읽기 어려웠고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잦았습니다. 세종 22년 5월 10일 태종의 사주기 제사를 지낸 날 세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천연을 폐쇄하고 산등성이를 복원하라. 세종실록 22년 5월 10일 조의 기록입니다. 상이 명하여 천천연의 통행을 금지하고 흙을 쌓아 산등성이 높이로 복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위에 나무를 심어 용맥을 온전히 이어주도록 하였다. 광주 백성들에게는 다른 길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어 불편을 보상하였다. 세종 22년 6월부터 대대적인 비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를 감독한 것은 공조판서 정인지였습니다.
그는 인부 500명을 동원하여 천천년의 흙을 운반했습니다. 세종실록 22년 7월 5일 조에 공사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천천년의 흙을 쌓기를 높이는 12척, 너비는 30척으로 하였다. 양쪽 산등성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완만한 경사를 주었고 다짐을 단단히 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 흙을 쌓은 위에는 잔디를 심고 소나무와 참나무 묘목 50그루를 심어 숲을 조성하였다. 공사 기간은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인부들은 지게로 흙을 날랐고 쟁기로 다졌습니다. 경국대전의 후대에 정리된 기록에 따르면 이 공사에 든 비용은 쌀 300석, 무명 200필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국가 예산이었습니다. 세종 22년 9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양달과 최양선이 동행했습니다. 복원된 산등성이를 보며 이양달이 감탄했습니다. 전하, 이제 용맥이 온전히 이어졌습니다. 주봉의 생기가 끊김없이 헐릉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세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길을 다시 사용하려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능침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엄히 단속하도록 하라. 실제로 길 폐쇄 이후 몇 년간은 여전히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그 길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세종실록 23년 3월 조에는 천천년으로 다니던 백성 5명을 적발하여 곤장 20대를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4년, 25년에도 비슷한 단속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 28년 1446년 즈음에는 복원된 산등성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은 나무들이 자라 작은 숲을 이루었고 흙이 다져져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점차 다른 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천천년 폐쇄 논쟁은 이렇게 10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단종, 세조시대에도 헐릉의 풍수 문제는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세조 3년 1457년에는 또 다른 작은 고갯길이 발견되어 역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종 원년 1469년에는 능침 주변에 사람들이 몰래 밭을 일구는 것이 발견되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평가가 실려 있습니다. 천천년 논쟁은 조선 왕실이 풍수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던 세종대왕조차 부왕의 능 문제에서만큼은 풍수 이론에 따랐으니 이는 효심과 더불어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천천년 폐쇄 조치는 성종대까지 약 5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성종 10년 1479년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용맥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백성들의 불편이 크니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능역 1, 2 이내는 통행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 30년에 걸친 논쟁과 그 이후의 여파는 조선 사회에서 풍수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여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왕의 능은 단지 무덤이 아니라 국가의 기운이 모인 성역이었고 그 기운을 보존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헐릉을 둘러싼 이 집요한 논쟁은 조선 왕실의 풍수 사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오늘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종 18년 1436년 음력 5월 10일 태종이 광연루에서 승하한 바로 그날 한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던 가뭄이 거짓말처럼 끝나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실록 18년 5월 10일 조의 기록입니다. 상황이 미시 오후 13시경에 홍서하시니 신시 오후 35시경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 비는 밤새 그치지 않고 이틀 동안 계속되어 논밭이 흠뻑 젖었다.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는 상왕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라고 하였다. 이 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해인 세종 17년 가을부터 조선 8도에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고 봄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종실록 18년 4월 3일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과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각 도에서 가뭄이 심하다고 보고하였다. 강과 우물이 말라가고 보리가 누렇게 시들어 흉년이 우려된다. 상이 근심하여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당시 상왕의 신분으로 창덕궁 수강전에 머물던 태종은 이 가뭄 소식을 듣고 깊이 자책했다고 합니다. 비록 18년 전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었지만 여전히 태종은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실린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종께서 병환이 깊어지시자 세자 문종과 여러 왕자들이 문병을 드렸다.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생 백성을 위해 정치를 했다고 자부했으나 만년에 이런 가뭄을 보니 부덕함이 한스럽구나. 내가 죽어서라도 백성을 위해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하셨다. 세종 18년 4월 하순, 태종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매일 수강전을 찾아 문안을 드렸고 온 나라가 상왕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스스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18년 5월 5일 조에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왕이 세종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은 하늘이 나의 죄를 묻는 것이다. 내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형제를 해쳤고 많은 신하들을 죽였다. 그 죄업이 깊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장례를 간소하게 하고 모든 정성을 백성을 구하는 데 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세종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왕자의 난이라는 죄책감, 그리고 백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 18년 5월 10일 오후 태종이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시간 뒤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으나 점차 굵어져 밤이 되자 세찬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이 비는 이틀 밤낮을 계속 내렸습니다. 한양 도성의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빗물을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상왕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태종 대왕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 농민들은 논밭으로 달려가 말라가던 모내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종실록 18년 5월 12일 조입니다. 비가 이틀 동안 충분히 내려 강과 저수지가 다시 차올랐다. 백성들이 모두 감흡하며 말하기를 이는 상왕의 덕이시다. 돌아가시면서도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 불렀다. 태종우 설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듬해부터였습니다. 세종 19년 1437년 음력 5월 10일 태종의 일주기 제사를 지내는 날 아침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 20년 5월 10일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 21년, 22년, 23년. 해마다 5월 10일이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실록 23년 5월 10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 대왕의 기일이니 헐릉에서 제사를 지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시 낮 12시경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벌써 8해째 같은 날에 비가 내리는 것이니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신이하게 여겼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승하하실 때 백성을 위해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을 해마다 지키신다고 하며 이 비를 태종우라 불렀다. 문종 원년 1451년까지 약 15년간 이 현상은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매년 정확히 5월 10일에 비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해는 5월 9일에, 어떤 해는 5월 11일에 비가 왔고, 어떤 해는 전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는 태종 기일에는 항상 비가 온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용제총화라는 16세기 문헌에는 이런 해석이 실려 있습니다. 태종우는 기상학적 우연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군주에 대한 민심의 표현이다. 음력 5월은 모내기철이니 원래 비가 잦은 시기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비를 그냥 비가 아니라 태종의 은덕으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태종의 치적이 얼마나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태종은 재위 기간 동안 농업을 중시하고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군주였습니다. 태종실록에는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가뭄에 대비한 정책을 펼친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태종 16년에는 전국의 제연, 즉 저수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벌였고 태종 17년에는 한양 주변에 수십 개의 보를 만들어 관계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태종후 설화는 이런 태종의 치적과 백성들의 기억이 합쳐져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민간에 전승되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도 광주 지역 농민들은 5월이 되면 올해도 태종후가 올까 하며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헐릉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종후와는 대조적으로 헐릉 바로 옆에 조성되었던 세종의 능에서는 불길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17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이 영흥대군 훈할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같은 해 3월 30일 승하했습니다. 향년 54. 세종실록 32년 3월 30일 조의 기록입니다. 임금이 영흥대군에게 전위하고 상왕이 되셨으나 병환이 깊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흥서하셨다. 주상 문종이 통곡하고 조정이 비탄에 잠겼다. 세종의 능은 당연히 부왕 태종의 헐릉 옆에 조성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교 국가에서 아들이 아버지 곁에 묻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헐릉은 천하의 명당으로 이미 증명된 곳이 아니었습니까? 문종 원년 1450년 4월부터 헐릉 동쪽 약 200m 지점에 세종의 능역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능호는 영릉으로 정해졌습니다. 영은 빼어나다 걸출하다는 뜻으로 세종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초기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종실록 원년 4월 21조입니다. 영릉의 능지를 팔 때 흙에서 물기가 많이 나왔다. 감역관이 보고하기를 헐릉을 조성할 때는 오색토의 수기가 없었다 하였으나 이곳은 한 척만 파도 물이 스며 나온다고 하였다. 풍수가들이 우려를 표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물기가 많다는 것은 풍수에서 매우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시신이 썩기 쉽고 능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장 일정이 정해졌고 상왕의 능을 부왕 곁에 모시는 것이 효의 도리라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종 원년 5월 영릉이 완성되고 세종의 신주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심했습니다. 문종실록 원년 6월 15일 조입니다. 큰 비가 열흘 동안 계속되어 영릉 주변에 물이 고였다. 능역의 배수로가 막혀 능침 공간에 물이 스며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긴급히 배수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듬해인 문종 2년 1452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릉의 봉분 일부가 침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종실록 2년 3월 10일조입니다. 영릉의 봉분 서쪽 부분이 약간 내려앉았다고 능참봉이 보고하였다. 즉시 흙을 돋우고 보수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어 풍수가들이 능지를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릉 터 지하에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헐릉과는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형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헌릉은 산등성이의 중심에 있어 물이 좌우로 흘러내렸지만 영릉은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하여 물이 모이는 지점이었습니다. 단종 원년 1453년에는 능침 근처의 나무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실록 원년 9월 3일 조입니다. 영릉 주변에 심은 소나무 10그루가 말라 죽었다. 이는 흙의 습기가 많아 뿌리가 썩은 것으로 보인다. 세조 2년 1456년에는 정자각 기둥에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안이 약해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즉시 보수 공사를 명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세조 13년 1467년 조정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릉을 다른 곳으로 천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실록 13년 10월 5일 조의 기록입니다. 영의정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영릉의 지세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왕의 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천장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를 윤허하고 여주 땅에서 새로운 능지를 물색하도록 명하였다. 풍수가들이 전국을 다니며 명당을 찾았고 마침내 여주의 한 산자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곳은 남한강이 흐르고 산세가 좋은 곳으로 헌릉 못지않은 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조 14년 1468년 봄 영릉의 천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헌릉 옆에 있던 세종의 능을 파내고 약 50km 떨어진 여주로 옮기는 대공사였습니다. 세조실록 14년 3월 21조입니다. 영릉을 여주로 천장하였다. 구릉을 파헤칠 때 보니 과연 관 주변에 물기가 많았다. 능을 옮기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모두가 인정하였다. 영릉이 여주로 옮겨진 후 헌릉 옆의 자리는 빈터로 남았습니다. 한때 세종대왕이 잠들었던 그곳은 이제 물기가 많아 능터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같은 대모산 자락, 불과 200m 떨어진 곳인데 하나는 600년을 굳건히 지켜온 명당이 되었고 하나는 18년 만에 옮겨가야 했던 흉지가 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이런 평가가 실려 있습니다. 헌릉과 영릉의 운명은 풍수의 미묘함을 보여준다. 태종은 직접 명당을 찾아 영원한 안식을 얻었고 백성들은 태종우를 이야기하며 그의 덕을 기렸다. 반면 세종은 부왕 곁에 묻히려 했으나 땅의 기운이 맞지 않아 결국 옮겨야 했다. 이는 풍수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땅의 실제적 조건과 관련된 지식임을 증명한다. 오늘날 헌릉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모산의 정기를 받으며 600년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태종과 원경왕 후의 쌍릉은 여전히 웅장한 성물들로 둘러싸여 있고 봄이면 주변에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음력 5월이 되면 사람들은 여전히 태종후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헌릉 동쪽 200m 지점 한때 영릉이 있었던 자리에는 지금 작은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세종대왕 영릉구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표지석은 명당과 흉지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풍수가 조선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종후의 아름다운 설화와 영릉 천장의 씁쓸한 역사. 이 두 이야기는 헌릉이라는 한 공간을 통해 조선 왕실의 풍수 사상과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